지금부터 제 196차 현병환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얘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사업에 큰 성공을 하시고 정말 그 어려운 한 해를 작년 보내셨는데 금년에도 그런 일 없이 그냥 금년에는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아마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또 바이오에 좋은 지금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고 해서 작년보다는 아주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좋은 성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민간 모호 펀드를 활용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전략입니다. 이 모태펀드는 굉장히 저희들 스타트업의 생존에 중요한 자양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키우고 지원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작년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금년은 어떻게 될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전문가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벤처투자의 신혜란 과장님을 모시고 정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란 과장님은 2014년부터 한국벤처투자에서 이 일을 쭉 업무를 해오셔서 이 분야에서 대단한 역량을 보이시고 계신 전문가님이 되시겠습니다. 예, 신 과장님 오늘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바이오 아카데미에서 민간 모펀드를 활용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전략을 주제로 말씀드리게 된 한국벤처투자의 신혜란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주로 듣게 되시는 분들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창업자분들이 또 먼저 이제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책적으로는 또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를 많은 연구자들이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벤처 생태계의 투자나 회수 환경은 어떠한지, 그리고 정책은 어떤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는지도 일단은 저희 기관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근무하는 한국벤처투자는 가장 큰 설립 목적이 모태펀드의 운용입니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출자를 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창업 벤처의 투자 유치 확대 및 성장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한다라는 목표로 2005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하나 좀 궁금하실 텐데요. 가끔 제가 한국 벤처 투자에 다닙니다라고 주변에 말을 하면 그러면 우리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태펀드 자체는 직접 투자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모태펀드는 창업투자 회사 등 민간 벤처 캐피탈이 조성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이제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 일종의 이제 벤처펀드라고 하죠. 그쪽에 종잣돈을 출자하는 모펀드, 즉 펀드 오브 펀즈라고 하는 간접 투자 펀드입니다. 이렇게 저희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 캐피탈이 금융기관이나 연기금과 같은 민간 자본을 함께 유치를 해서 펀드를 결성하고 이 자펀드에서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 모태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정부에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이 구조를 좀 이해하시면 앞으로 투자 유치 환경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태펀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에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중기부, 문체부, 과기부 등 10개 정부 부처가 참여를 해주신 8.9조 원의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한 23년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2.8조 원, 또 1,156개 자펀드에 출자를 해서 총 이제 그 자펀드의 결성 규모가 38.4조 원이 되고요. 이 자펀드가 9,500개 정도의 회사에 한 29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손자펀드라는 건 좀 제외한 수치고요. 저희는 주로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펀드를 결성을 해서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하는 총 8년을 운용하는 벤처펀드에 출자를 하는데요.
또 이런 벤처 펀드 중에 20%가 조금 넘는 267개가 청산해서 기록한 수익률이 한 1.3배 정도입니다. 뭐 아무래도 수익성보다는 민간 자금 유치가 어려운 분야로 저희가 우선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정책 목적을 우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벤처 캐피탈 협회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전체 벤처 펀드 청산 수익률 수준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재직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숫자입니다. 예, 훌륭한데요. 네. 근데 저기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모태펀드가 이렇게 수익률을 많이 내도 문제잖아요. 네. 네. 그 기업들 지원해 주는 게 또 네. 본업인데, 그렇다고 또 적자를 보는 것도 그렇고 적절한 수익률을 올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수익률을 강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복잡한 설명이기는 한데요. 각 펀드에 교수님께서 펀드에 출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 모태펀드가 동일한 LP로서 같은 펀드에 출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수님과 저희 수익률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저희가 수익률보다는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민간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지 등에 집중을 해서 민간 LP 분들께는 우선 손실 충당이라고 먼저 손실을 모태펀드에서 조금은 충당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 네, 네. 이런 구조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군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요 장표가 이제 조금 제가 자랑을 하고 싶은 장표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18세가 되었고 이제 막 성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모태펀드가.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1.3배 수익률 외에도 이제 크게 벤처 생태계의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마중물 효과, 투자기업 성장 지원, 대한민국 경제 발전, 그리고 사회적 기여라는 네 가지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마중물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모태펀드가 출범했을 때 벤처펀드 연간 신규 조성되는 게 5,50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네. 작년 말에는 한 10.7조 정도가 해서 19.5배의 성장을 저희가 이제 시장 성장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자펀드나 기타 모펀드를 합산했을 때 모든 출자 펀드 투자 규모가 한 뭐 약 1만 개 이상 기업에 33.8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고요. 또 이 투자 기업의 시가총액이 697조 정도에 이르러서, 또 정부 자금 이제 저희가 8.9조가 이제 저희 모태펀드에 모인 정부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697조까지 성장하는 레버리지 마중물 효과를 저희가 수행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큰 역할을 했네요.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기업 성장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투자한 창업법인의 7년 생존율이 65.4%입니다. 그러니까 갓 창업한 기업에 투자했을 굉장히 때 높지 않습니까? 65.7% 높은 겁니다. 생존율이. 네, 왜냐하면 20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창업법인 7년 생존율이 31.5%였기 때문에 31.5%. 예, 한 두 2배 배 이상이 됐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초 투자 후에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3배 이상 매출 증가가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기업이 톡톡하게 이제 투자를 받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도 수익률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정책 효과, 사회적 효과를 더 우선 목적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자금 투입이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소셜 임팩트 같은 취약 분야, 뭐 청년 그렇죠. 창업, 지방 분야 펀드 조성에도 꾸준히 노력을 해왔고,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결성했던 펀드 중에 일자리 창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 1억 원당 고용 효과가 8.5명으로 이제 엄청난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벤처펀드 고용 효과가 1억 원당 0.3명 수준의 비교를 하면 이 펀드는 이제 굉장히 우수했던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약에 돈 되는 분야에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를 좀 상상을 해봐서, 저희 청산 자펀드 중에는 상위 25%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를 봤을 때 상위 25% 이제 수익률이 IRR 23%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벤처 협회에서 발표를 하는 그 벤처 펀드 통계에서 상위 20% 청산 수익률이 18%인데 이거보다 좀 높은 수준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저희 기관의 펀드 관리 역량의 반영이다라고 조금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최근 5년 코스닥 상장사의 한 62%, 그리고 역대 유니콘으로 이제 이게 좀 유니콘은 기준이 다양하지만 뭐 터치했던 기업을 우리가 뭐 40몇 개다라고 카운트를 했을 때 이 중에 한 88% 이상이 저희 투자 기업이었다라는 말씀도 한번 자랑하고 싶은 성과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딥사이언스 바이오 유니콘을 목표로 하시는 창업가 분들께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만큼 먼저 유니콘 기업이라는 테마를 한번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도 막 자랑을 드렸고 그리고 또 유니콘이 비상장 기업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수치는 조금씩 계속 바뀌지만 이제 10월 중순 기준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 리스트를 제공하는 CB 인사이츠를 중심으로 하면 또 지금 10월 달에 리스팅된 14개가 또 모두 저희 투자 기업인데요. 제가 이거를 자꾸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유니콘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 창출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또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 왜 자꾸 이렇게 유니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이 4차 산업혁명과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융합 산업은 승자 독식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할 니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유니콘 기업 중에 대다수의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을 하는데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에 좀 6개는 이제 스타트업 출신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기업은 미국 시장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 및 플랫폼 비즈니스의 선도성 그리고 낮은 언어 장벽을 활용을 해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해외에서 표준화하고 또 그 결과 플랫폼 및 기술 기반 비즈니스 역량이 부족한 국가들에서는 미국 소재 글로벌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또 역시 이 미국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 역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수도 큰데 외수까지도 유리한 지점을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니콘이 이제 이런 유니콘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529개가 1년에 새로 탄생한 이제 리스팅 기업이라서 하루에 하나 이상 탄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최근 한 5분기 동안은 계속 신규 탄생이 감소를 해서 2023년 1분기 기준으로는 한 2017년 이후 최저 수준 그 당시 수준으로 돌아갔다라고. 금리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네요. 네, 맞습니다. 가치 측면에서 특히나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니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별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당연히 미국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54%의 유니콘이 미국에 소재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요 연구 자료를 저희가 이제 작성했을 때 기준으로는 10위 정도, 15개로 10위 정도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내수나 우리가 국가 규모가 크지 않은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2021년에 하루에 하나 이상 유니콘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은 전 세계 70억 인구는 누구나 옆 동네에 유니콘 기업이 있는 거냐,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상위 10개 국가, 세계 국가 수가 한 148개 정도 된다고 하면 한 5%의 국가가 90%의 유니콘을 지금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유니콘 기업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를 인구수로 나누면은 한국은 굉장히 앞서 있는 개수가 나오겠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우수한 성과입니다. 저희 규모에서. 네. 그래서 이 산업별 현황은 이제 대부분의 유니콘이 단일 산업보다는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좀 인지하시면서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유니콘이 제일 많이 영위하는 사업은 핀테크고요. 21%의 유니콘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인터넷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 바이오 헬스케어, 인공지능 이 5개 분야를 64.1%의 유니콘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벤처 투자의 보통 3대 업종이 ICT 서비스,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유통 서비스 이렇게라서 좀 비슷한 추세에 보인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상세하게 국가별 산업별 유니콘 현황을 보시겠는데요. 이제 아까 유니콘 기업을 가장 대표하는 업종이 핀테크와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이제 기껏해야 한두 자릿수의 유니콘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그 2개 분야에서 각각
이제 세 자릿수 유니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압도적이죠. 네. 15%의 유니콘이 중국에 소재를 하는데 또 이 중국이 상대적으로 주도하는 분야는 전자상거래나 자율주행, 하드웨어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 분야는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 같이 선도하는 걸 요새 제가 체감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모두 다들 놀랐고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제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 해임과 재신임 사태도 이게 AI를 못해서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너무 빠른 AI의 발전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그렇죠. 나온 내용이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광군제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그 유명한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걸 좀 써봤습니다. 그런데 추천 시스템 수준에 이제 정말 놀랐는데요. 프로모션도 되게 공격적이었는데 이거저거 막 둘러보고 나면 검색은 잘 안 되는데 추천을 너무 되게 도파민을 자극하는 영역으로 딱 해서 되게 오랜 시간을 머물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국내 포털에서는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제 알리는 좀 이미테이션 제품도 많고 그래서 이거저걸 계속 보다 보면 알리에서 보고 난 상품을 다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유사 분야도 아니고 그 유사 디자인의 광고를 띄웁니다. 그래서 야, 엄청나구나 지금 요즘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AI 쪽에 유니콘 기업이 없다는 게 좀 뼈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유니콘 분포가 산업별로 이제 특히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유니콘들이 어떤 환경에서 탄생하는지를 좀 다양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유니콘의 육성 환경, 나아가서 이게 곧 이제 스타트업의 성장 환경에는 크게 큰 시장 규모, 또 네거티브 규제 환경 및 낮은 진입 장벽,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스케일업 및 회수 시장의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시장 규모 측면에서 보면 내수 시장 또는 배후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 조성까지 하고 또 국민 소득 수준이고 소비 수준이니까 이게 높고 또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벤처 투자가 계속 이어졌을 경우에 유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수 시장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나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도 이 글로벌향의 딥사이언스, 딥테크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기업 환경도 보다 신산업 진출에 용이하도록 좀 네거티브 규제 환경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 창업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청이 되겠고요. 기업도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수용할 필요가 또 있고 테크 기반 사업이 가능하도록 이 이공계통 전문 인력의 접근성도 관리를 해야 할 텐데 또 실제로 연구를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네거티브 규제 및 친기술적 환경에서 유니콘 탄생이 유리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너무 다양하지만 당연히 사양 산업보다는 성장 산업에서 기업이 성장해서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게 유리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VC 분들을 만나봐도 투자할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면 1번으로 뽑는 게 사실은 산업 성장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이렇게 산업이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이 될지를 이제 계속 지켜보며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최근에 10대 초격차 분야 이렇게 정책적으로 우선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조금 확인을 계속 기업에서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자금은 계속 집중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니콘 기업은 지속적인 후속 투자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고속 성장을 하는 만큼 벤처 투자에서의 이 스케일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측면에서 이 환경 조성에 공을 들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또 역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내실 있게 성장을 해야 이제 국가 자금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 민간 자금도 상대적으로 스케일업 투자를 좀 하고 싶어지는 유인이 되고요. 또 종합적으로는 회수 시장이 다양화해서 시장 유동성이 커지고 또 M&A로 기업 간 결합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니콘 육성 환경을 살펴보고 나서 다시 국내 유니콘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해야 되는 과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나라 유니콘이 글로벌 10위 수준인 거는 적지 않은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아쉬운 점은 업종 측면에서 우리 내수 시장에 타겟한 정자 상거래에 치우쳐 있고 분글로벌, 글로벌 향에 유리한 딥사이언스, 딥텍 기반 유니콘이 아직은 좀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국내 유니콘의 투자 유치금의 평균 수준이 한 4억 2천 달러 수준으로 이제 이 국내를 빼고 한번 글로벌리 산정을 해봤을 때 평균인 한 5억 8천 달러에 비해서 한 20% 정도 작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스케일업 수준 이런 유니콘 기업의 환경적 특성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끔 우리나라 유니콘 육성이 해외 투자자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이 지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유니콘 이 투자 라운드별로 어떻게 투자가 유치됐나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국내 투자자가 전체 투자 라운드에 한 65%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는 35% 정도고요. 65%. 네. 네, 많이 한 건데. 굉장히 많이 했네요. 네. 근데 이제 특히할 만한 점을 보시면 이렇게 시드부터 이제 쭉 그 라운드가 커지는 거를 이 표에 좀 표시를 해놨는데 투자 라운드가 후기로 갈수록 투자자 구성 비율이 해외 투자자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수요가 커지는 단계에서부터. 뒤집으면은 또 해외 투자자, 특히 뭐 미국이라든가 큰 자본들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뒷부분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 검증한 이후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또 여기에서 이제 종합해 봤을 때 또 다시 국내 벤처 대책의 스케일업을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또 시사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글로벌 투자자가 검증하고 나서 후기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나쁘게만 좀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니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지향하는 시장 자체를 본글로벌로 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내수 시장을 풍부한 배후 시장으로 극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투자자는 이 본글로벌 창업 성장에서 네트워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관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왼쪽 편은 그래서 우리나라 유니콘을 산업별로 분류했을 때 그러면 이 국내 또는 해외 투자자가 어떤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참여했는지를 한번 구분해 본 건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이 이제 약간 핀테크 같은 딥테크, 딥사이언스 업종 쪽이라고 조금 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글로벌화, 스케일업 모두 또 다시 한번 딥테크, 딥사이언스 창업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제 제가 올해 여름에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네. 스페이스 타이드라고 하는 게 우주 기술이 아니고요. 우주 산업화 포럼입니다. 대표적인 일본에서 하는 우주 기술로 어떻게 이걸 기업에서 경제적으로 경제화를 시켰느냐 하는 산업화 포럼인데요. 네, 여기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딥테크, 딥사이언스 분야 중 하나가 우주 분야고, 그리고 일본이 아직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벤처 투자 생태계 전체적인 규모나 성숙도는 떨어진다라고 다들 이제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우주 분야만큼은 이 산업화 측면에서 벤처 투자 규모 자체도 또 이 산업화 측면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 5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또 이게 왜 특별히 잘 됐는가를 한번 여기서 보면 이 포럼 자체에도 이제 대기업 지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일단은 이 딥테크 분야 회수 환경부터 개선을 하면서 딥테크 벤처 투자 쪽으로 자금 투입의 유인을 좀 마련을 해주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기술, 창업, 경영, 투자까지 대학, 연구소, 대기업, 스타트업, 투자자, 정부가 굉장히 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있어서 어떤 분을 만나면 그 정부를 만나면 이렇게 뭐 대학의 역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투자자를 만나도 또 연구소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면밀하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딥사이언스 유니콘의 탄생에는 다양한 전문성의 활용, 이 산학 연관 콜라보레이션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일단 작은 배우 시장 규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해외 시장에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고 또 피어 그룹을 활용해서 창업 기업들이 경쟁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확장해서 스케일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릴 이제 민간 모펀드나 또는 민간 매칭 펀드 또 CVC 활성화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가 초기부터 투자에 참여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을 해서 기업의 본 글로벌 창업 성장에 그 네트워크가 좀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 규제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이 딥사이언스, 딥테크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침 이 바이오 아이코어 사업단, 바이오 아이코어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저희 사업단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보고해온 유니콘 육성 환경을 위한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는 포인트가 다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선은 과기부, 정부가 사업계획하고 운영을 좀 담당을 하시고 연구재단 공공 파트에서 사업 지원을 담당하고 또 이제 사업 단장이신 현명환 교수님은 학계에 기반을 하시면서 총괄 수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KIC가 사업단이 선정한 바이오 기술 창업의 또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네, 민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글로벌 협력 사업이다. 네, 이렇게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바이오 유니콘을 꿈꾸는 예비 창업팀 15개를 선정해서 동일 분야의 피어 그룹으로 묶고 또 초기 자금하고 교육을 지원한 다음 우수한 팀을 글로벌 창업팀으로 선발해서 2년간 3억을 지원하셨다라고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글로벌 바이오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가 정신 확산의 전초기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리고 바이오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글로벌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신다는 이 내용에 참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셔서 기획한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또 저희가 이렇게 선정된 기업들이 있고 또 궁금해서 잘 되고 있나 개인적으로 한번 보니까 절반 이상 한 벤처 투자를 좀 유치를 하셨던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유치한 기업이 200억 이상 유치를 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저기 지금 시리즈 1이 있고 시리즈 2가 있는데요. 지난 5년 동안에 시리즈 1을 해가지고 37개 기업을 예비 창업팀, 글로벌팀 뽑아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그 팀들이 한 투자 유치를 한 1,100억 이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네, 네. 그리고 시리즈 2로 이제 금년부터 이제 앞으로 8년 동안 하는데요. 그 기업들도 벌써 이제 많은 투자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해서 굉장히 큰 지금 반향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게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립하는 과정에 기존에는 이제 기술 사업화 그러면 이제 법인 설립 절차라든가 뭐 창업 수순 그다음에 뭐 투자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술 사업화의 체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의 바이오 아이코아 시스템을 따라왔는데 거기는 한 50% 이상을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고객을 정의하고 고객을 어떻게 미트시켜서 비즈니스 모델을 그게 맞추느냐를 전략을 잡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객에 굉장히 치중하기 때문에 전략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니까 투자 쪽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기술을 주장하는 것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팬데믹 기간이셨는데 저는 그래서 굉장히 또 어려우셨을 텐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육성 환경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기업들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유니콘 기업하고 그럼 창업자의 특성, 성공 요인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연구자들이 정리한 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니콘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하면서 이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정착을 하고 또 이 비즈니스 모델이 다시 모방되며 진화하게 됩니다. 이런 파괴적 혁신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초기 투자를 유치한 후에 지속적으로 후속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을 하고요. 유니콘이 등재된 후에도 시장 및 고객 확대, 또 기술 융합적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후속 투자 유치에 계속 집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니콘 기업의 창업자는 어떤 분들이냐 하고 보니 기존에 창업한 경험이 있는 대학발, 유경력, 연세 창업가다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연세 창업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를 더 풍부하게 구축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이 측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출신 대학으로 좀 역량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또 다시 네트워크로 이어져서 이제 사업에 도움을 준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전공은 창업가의 전공은 소위 스템 분야라고 하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요 분야의 이공계를 전공을 하고 이 이공계 분야를 살려서 창업한 경우가 많고 네. 또 상대적으로 고급 기술 인력 창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석박사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보다는 팀을 이루어서 공동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팀 측면에서 보면 창업팀은 이공계열과 경상계열 전공이 혼합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공뿐 아니라 성별과 같은 창업팀 구성의 다양성도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다양성 측면에서 팔리는 서비스, 팔리는 기술을 저희가 만들고 성공시키는 인사이트를 얻기까지 사람이나 산업 등 이해해야 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 중요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 유니콘 기업 육성, 이 우수 기업 육성이라는 거는 이 벤처 창업 정책이라는 외형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이나 다양성 정책, 갈등 관리 정책 같은 근본적인 부분까지도 좀 깊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전반적인 이제 국내외 투자 그리고 경영 환경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기업에서 이미 몸소 체감을 하시기에 경제 상황 등은 더욱 민감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 수치로 봤을 때 녹록치가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 거는 우하향하고 나빠 보이는 건 우상향하고 있어서 이제 정반 합이라는 걸 우리가 말한다면 지금 좀 반의 단계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국내 벤처 투자나 벤처 펀드 결성이 많이 꺾였고요. 이 투자 여력 측면에서는 아직 미투자 자금이 적지 않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한 11조 정도가 미투자 자금이 여전히 있다라고 발표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도 미래의 자금 유동성이 적어질 걸로 예상이 되면 이제 계좌에 돈이 있어도 소비를 좀 줄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네. 고금리로 이 결성 환경이 너무 어려워져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코스닥 지수도 팬데믹 전으로 돌아갔고 또 상장을 해도 공모기업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회수까지 고려를 하다 보면 VC 투자도 일단은 같이 구축됐던 부득이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세계적인 그러니까 뭐 트렌드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네. 저 위험 자산인 주식에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채권에 넣어놔도 그냥 계속 금리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IRR 기준으로 한 7에서 8 정도를 말을 하는데 벤처 펀드를 지금 그 금리가 이제 그냥 통장에 넣어도 그 수준이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최근에 한 올해 3분기 데이터를 봤을 때 3분기 벤처 투자액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4% 정도 증가를 했고 결성액도 전년 수준으로 회복했고 해서 조금 이제 조금 풀리고 있지 않나라는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좀 회수 시장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벤처 투자의 가장 큰 회수 수단은 IPO 시장이고 네. 또 그 중에서도 기술 특례의 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장이 어려워졌다고는 하지만 상장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기업 가치를 좀 충분히 인정받기 어려워진 부분이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어떤 기업이 상장할 거예요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출자자 입장에서도 회수가 좀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상장을 하고 공모가 하고 나서도 확 떨어지는 그런 게 좀 네. 보이니까 네, 주가가 원체 약하니까. 예, 네, 네. 그런 시장이 조금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자체는 약간 뭐 줄어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크게 감소한 건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보통 우스갯소리로 바이오의 나라다라고 증시장을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오 기업이 기술 특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옛날엔 대부분이었다면 2020년 이후로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감소를 하고 부분. 있죠. 예, 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이 사업단을 운영하고 또 기업을 창업하신 노력이나 열정은 정말로 이제 박수받아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래소에서 계속 상장 전략으로도 상장 자체를 목표로 하지 말고 상장 이후를 바라봐서 내실을 좀 기할 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 이제 매출 추정 같은 것도 되게 단계별로 해서 하게 돼 있고 상장 이후에 월별로 매출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보 공개 수준을 좀 높이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시장도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크게 회수하는 시장이 이제 IPO고 그다음으로가 이제 세컨더리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 세컨더리 시장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세컨더리 어떤 개념인지요? 펀드는 저희가 벤처 펀드가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네. 이 세컨더리 펀드는 신주가 아니라 이제 다른 벤처 펀드가 투자한 구주에 투자를 해서 시장 전체 유동성을 확보하는 펀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주 매입이군요. 네, 구주 매입 펀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2022년 기사 자료라서 지금 줄어든 것처럼 나오지만 최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네, 그러네요. 기업 가치가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컨더리 펀드가 다시 그럼 늘어날 단계다라고 보이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는 한 이제 0.5조, 5천억 정도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봤다면 이거를 1.5조로 3배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워서 올해 모태펀드 출자 대상을 일반 사모펀드까지 좀 확대를 하고 이런 규제 개선을 통해서 또 저희를 통해서도 5천억 최종 결성을 했을 때 5천억 정도 규모가 될 수 있는 세컨더리 펀드 출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좀 항상 말이 많은 M&A인데요. M&A도 중요한 해소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M&A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꾸준히 좀 성장을 해서 2021년에 이게 이제 자본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367건, 123조 수준까지 커졌다가 경기 침체 영향이 있으면서 2022년에 이제 299건, 건으로 그렇게 크게 준 건 아닌데 이제 규모가 56조 수준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건당 규모는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와 상당히 연동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 가치에 거의 연동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국 제약 바이오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을 때 사실은 M&A를 하는 것이 가장 싸게 기업들 인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인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M&A 펀드나 세컨더리 펀드가 이런 시기에는 또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고, 근데 이제 M&A 좀 상황이 이렇게 됐고 이걸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걸 활성화 지금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원래 이제 M&A 벤처 투자 조합이라고 하더라도 40%는 신주를 투자해라 이런 의무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조금 폐지하고 또 상장법인 거래 한도도 20%로 제한된 걸 좀 완화해서 조금 더 상장법인이 인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 정책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제, 투자, 회수 다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좀 너무 많이 드리지 않았나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게 현황이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실을 기하고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 올해 여름에 이제 중기부 등 이제 중기부에서 발표한 대책인데 최종적으로 13개 부처의 역량을 모은 종합 대책입니다. 이게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 목표는 5개 기업을 글로벌 100대 유니콘으로 키우겠다. 그리고 세계 3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을 해서 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스타트업 코리아를 만들겠다라는 포부가 담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도 보니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는 유니콘 육성 환경,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에 대한 재원을 반영하려는 노력의 면면이 좀 녹아 있더라고요. 반가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글로벌화를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VC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에 정부가 매칭하는 이런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처럼 정책 지원의 방향성 자체를 글로벌 향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뿐 아니라 해외에서 창업한 한국인, 또 외국인이 창업한 한국 기업까지 고려 대상이 지금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는 전문 인력 비자인 이제 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금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한 검토도 본격화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청년들이 교류하기 위한 글로벌 창업 허브 구축의 일환으로 스페이스K를 수도권에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같은 걸 신설을 해서 글로벌 향의 한 단면인 다양성 측면의 지원도 이제 함께 고려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스케일업 키워드입니다. 이제 벤처 투자 민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모펀드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 원을 조성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신규 펀드입니까? 기존의 펀드를 기존의 펀드도 있고 네. 추가로 이게 하겠다는 네, 겁니까? 추가로 2조 원을 조성하는데 이게 2조 원이 모펀드니까요. 이제 실제로 여기서 결성된 자펀드는 이제 더 많아지게 되는 그렇죠. 그런 그럼 효과가 총 있습니다. 뭐 2조라고 치고 다 네. 들어온다고 기대치만큼 들어온다고 치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민간 펀드가? 민간 이게 이제 출자 분야가 이제 딥테크, 글로벌, 그리고 회수 쪽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고 네. 출자 비율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되지만 이제 그건 정하기 나름이긴 지금 하지만요. 그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50%를 정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뭐 한 4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 예, 조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한 50% 정도 합니까? 매칭을 민간 매칭이? 정책 목적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정책 목적이 아주 높아서 민간 자금을 끌어오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한 7, 80%까지도 정부 출자 비율이 높아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성을 상대적으로 확보하기가 유리한 분야다라고 할 때는 한 40%, 50% 정도. 그리고 회수 시장과 회수 펀드 같은 경우 사실 또 수익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20, 30%, 좀 어려운 펀드 50% 이하 이렇게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지금 기업의 자금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CVC를 활용한 스케일업 효과를 위해 이 CVC의 외부 출자 및 해외 투자 한도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술금융 환경 조성이라는 키워드에서 지금까지 조금 우리나라 창업 지원 정책이 보조금, 출연금 방식이었다면 조금 여기다가도 앞으로는 효율을 좀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용자 결합 형태를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고 여기에 이제 선배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되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제도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피어그룹 전략의 한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규제 개선 측면에서도 이제 기업 신속 성장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또 사전 규제 진단 프로그램인 창업 규제 트리 구축,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 대상 규제 유예 제도를 도입 검토하겠다. 그리고 또 규제 예보 제도를 확대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할 것 지켜봐야 같아요.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딥사이언스 창업 촉진의 일환으로 또 이제 과기부랑 국방부가 연합해서 또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 장교 프로그램인 탈리오트 제도를 벤치마크한 과학기술 전문 사관제도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이공계 우수 인재가 군입대로 경력 단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좀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도 창업과 연계해서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좀 이어지게 하겠다. 이런 대책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기조고 계속 내실을 구해라, 효율을 이렇게 극대화해라, 레버리지 효과를 높여라라고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태펀드 중심으로 운용해온 저희 기관도 민간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3년 10월에 시행된 민간 모펀드 제도인데요. 통상 이제 모펀드는 저희처럼 공공 사이드에서 조성을 해온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창투사, 신기사, 또 자산운용사 같은 민간 운용사에 어떤 운용 자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유인을 주어서
민간에서 모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스케일업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네. 그러면 이 민간 모펀드에 그럼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유인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고금리가 조금 민간 자금을 끌어오기에 제약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세제 인센티브를 해서 이제 수익률을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수익률을 조금 높여주는 방안을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법인 출자자는 이제 세액공제 효과를 주로 얻을 수 있고요. 개인 출자자는 이제 소득공제 그리고 이렇게 민간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주식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운용사도 부가가치세 면제 또 마찬가지로 양도차익 비과세라는 이런 유인이 포함된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준비되는 시기에는 사실 투자와 출자가 좀 구분된 영역이고 전문성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행하려면 조직적 개편이 필요해서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1천억 원 규모의 1호 민간 모펀드가 이렇게 조성이 됐고 앞으로도 여기 지금 하나금융그룹에서 조성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우선은 이렇게 자산운용사라고 하더라도 LP 사이드에서 더 많은 활용을 해온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민간 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측면에서 최대한의 스케일업을 꾀하려는 노력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다시 한번 잠시만요. 네. 제가 재직 중에 이제 한국벤처투자 이제 지금까지 모태펀드 운용해온 저희 기관을 소개하는 장표인데 이걸 왜 갑자기 보여드리냐 하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민간모펀드라고 하는 이 지금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나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모태펀드만 한 건 아니고요. 설립 근거를 보시면 글로벌 펀드 같은 기타 모펀드, 매칭 방식의 직접 투자 펀드를 운영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를 공유드리는 거는 이 민간 모펀드 준비하시는 운용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말씀드렸다시피 또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에서 민관 합작 모펀드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이라는 숙제가 이제 저희 기관에도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도 이렇게 조직도를 보시면 모펀드 전담 운용팀인 2팀, 그리고 글로벌 모펀드 운용 전담팀인 글로벌 성장본부, 그리고 매칭 방식의 직접 투자 펀드를 운용하는 혁신투자본부와 같이 조직이 갖추어져 있고 또 펀드 운용 1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중물 역할이고 그럼 특히 이제 해외 투자자의 먼저 이제 모펀드 중에 해외 VC 글로벌 펀드를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투자자와의 전략적 네트워크 활용을 지원해서 이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에 해외 VC에 출자하는 글로벌 모펀드를 조성을 해서 2022년 말까지 6천억 원을 투입을 했고요. 이렇게 6천억 원을 투입한 게 총 7.3조 규모의 56개 해외 VC 자펀드 조성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 글로벌 자펀드 보통은 이제 투입 금액만큼 저희 목적 투자를 좀 요구를 드리게 되는데 6천억 원 투입했는데 이 글로벌 자펀드에서 한 이거의 1.5배 수준인 한 9천억 원 정도를 한 425개의 국내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아래에 있는 토스, 뱀, 컬리 등 요즘 보여드린 11개 기업이 22년 말 기준으로 글로벌 자펀드에서 투자 받아서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인데요. 네. 아까 유니콘 성장 환경에 글로벌 향 스케일업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유니콘 수 뭐 크게 차이 없는데 이걸 425개 중에 열 몇 개냐 아니면 10,000개 중에 열 몇 개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글로벌 LP가 글로벌 VC가 참여를 했을 때 타율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다른 모펀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 펀드, 산업기술화 모펀드, 또 한전 모펀드, 하나케이빙 유니콘 모펀드, 그리고 스마트 대학 민공 모펀드 이런 지역혁신 벤처 펀드처럼 저희에게 자금을 맡겨주신 다양한 LP분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모펀드를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모펀드는 지금 여기 한국 벤처 투자에서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이제는 이제 민간모 펀드도 많이 말씀을 되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한국성장금융이라고 네. 또 다른 모펀드를 운용하는 기관도 만들어졌었고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는 모펀드를 운용하는 기관이 이제 저희하고 한국성장금융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제 지금 그거를 다양화하겠다는 정책이 나온 네. 거고요. 그리고 요 이제 이 VC 기관 매칭 펀드라는 민간 투자자와 매칭해서 기술력을 갖춘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또 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라고 하는 이 매칭 방식의 직접 투자 펀드도 저희 기관이 이제 집중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하이테크 기술 개발 사업화 펀드다라고 하면 좀 R&D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딥테크 기업에 민간 기관이 투자하면 이제 저희가 검토해서 동일 조건으로 매칭 투자를 해주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이제 스케일업, 투자 자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투자자들은 공동 투자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매칭 투자 같은 매칭 투자 저희 펀드는 지금 저희 바이오 기업들도 계속 보시면서 투자를 받으신 다음에 그 기관 이제 투자 받으신 투자자하고 논의를 하셔서 계속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모태 펀드든 모 펀드든 저희가 펀드를 선정하는 방식은 출자 공고를 내고 또 출자 제안서를 접수하고 정량 및 준법성 평가를 거치고 정성 평가까지 체계적인 심사를 거치는 건데요. 또 이 과정에서도 너무 잘한다고 그냥 다 주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펀드 여력까지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너무 여력이 많으면 투자가 느려지는 거니까요. 이런 그렇죠. 시장 전체적인 자금 소진 속도가 느려지지 않게 고려하고 또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펀드 관리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넣은 건데 이 펀드 관리 프로세스는 펀드 탄생부터 소멸까지 그 궤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LP로서 일종의 주주권, 그러니까 출자자 권리 행사를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에게 자금을 맡겨주신 정부 고객 또는 이제 민간 고객의 그 정책 목적이나 목적이 충실하고 클린하게 달성을 되도록 의무를 다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히 적었지만 생각보다 할 일이 많고 금융 사이드에서 이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각 주체들이 전문성을 특화 분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업무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저희도 이제 계속 모펀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1000개 이상 펀드를 선정해서 관리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또 최근에는 이 이제 모펀드를 청산을 국내 최초로 해본 그래서 수익률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쁘지 않은 성적을 달성했던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언제든지 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접근을 해주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 제가 너무 좀 자랑만 하고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굳이 포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계속 자랑을 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 10월에 미국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전부 VC에서 투자를 유치했던 벤처 스타트업 출신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좀 이런 시대가 와서 제가 계속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와 모펀드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좀 자랑을 하고 다니고 싶고요. 또 이 기업, 정부, 학계의 모든 노력이 좀 빛을 발해서 언젠가 이렇게 유대인 연구하는 것처럼 한국인을 좀 연구하는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한국벤처투자에서 많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노하우를 쌓였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그동안에 학습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에 큰 일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도 이제 팡 기업들을 좀 만들어내는 네, 그렇죠. 그런 일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신규 펀드 결성이 이제 지금 그동안에 참 장이 다 이렇게 고금리 때문에 다 어렵고 상황이 어려웠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결성은 그래도 이제 정부가 이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민간모 펀드 같은 노력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크게 만들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성 환경 자체가 좋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선정을 해놔도 결성을 조금 힘들어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고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정책적으로 많이 풀어주시거나 이런 검토도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지금 투자 여력을 빨리 소진하게 하려는 그런 제도 개선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보단 나아질 거고 앞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또 글로벌 금리가 좀 자꾸 좀 네, 그러면 더 개선이 될 거죠. 지기를 기대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조짐도 있으니까 네, 그게 되면 훨씬 자금 조달이 이제 좀 쉬워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창업 투자 환경이 좀 너무 어려워서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창업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업을 이제 계속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전체의 강건성을 늘리는 강건성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유니콘 기업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역량을 갖춰야겠다라는 그런 것도 계속 고민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투자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준비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홈페이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한국벤처투자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이제 투자계약 해설서, 투자유치 가이드북 같은 걸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제 뎁스 있게 이 환경을 설명한 그런 자료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벤처 투자 종합 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처 투자 종합 포털.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제 딱 나오는 그게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투자자 검색이요. 바이오 기업이면 바이오를 체크해서 이제 관련 투자자를 쭉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 검색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라는 것은 이제 거기 네, 투자를 벤처 기업의 캐피탈. 투자를 어떤 조직들이 했는가? 네네 지금 VC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바이오 기업이면 바이오 투자 쪽을 이렇게 투자자 검색을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어떤 VC가 이렇게 그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뭐 따로 사이트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연결되는 것 중에 창투사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공식 사이트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그 법적으로 창투사가 공시해야 되는 그 항목이 쭉 나옵니다. 어떤 창투사가 있는지, 이 창투사가 뭐 최근에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왔는지 같은 데이터를 이제 쭉 보시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업종보다 그러니까 딥테크라는 것도 업종이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니까 조금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고르게 조금 투자를 했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아까 펀드 운용은 4년 동안 투자를 하고 4년간 보통 회수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또 저희 기관 사이트 같은 걸 보시면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보건 분야 뭐 이렇게 선정된 바이오 분야 선정 펀드 같은 내용을 쭉 보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선정된 펀드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에서 더 많은 그 분야 투자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는 참고해보고, 그리고 그 분야 IR 행사를 제가 IR을 하지 않더라도 좀 돌아다니면서 그 관심 있는 VC들하고 계속 컨택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사이트 다시 한번 이름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사이트가 네이버에서 벤처 투자 종합 포털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벤처 투자 종합 포털. 네. 네. 맞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벤처 투자 종합 포털에 꼭 들어가셔서 그게 아마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저는 안 들어가 봤네요. 한번 꼭 오늘 당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다니까 활용하셔가지고 기업의 그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하고 접촉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직접 이제 모태펀드를 활용해서 투자도 많이 하셨을 텐데, 투자 유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점을 그 주의를 해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VC는 아니고 이제 LP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문성을 VC만큼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네. 여러 VC를 좀 인터뷰하면서 느꼈을 때는 네.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거는 두 개인 것 같습니다. 그 창업자 역량이 얼마나 되는가. 창업자 네, 역량. 어떤 분들은 이제 난 기술보다도 창업자다. 이 창업자가 정말 끝까지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창업자인지 이런 걸 본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산업의 성장성입니다. 산업 성장성. 네. 예, 그래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본다라고 계속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제가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 기술 친화적인 그런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또 다른 기술하고 융합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은 걸 또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해주신 신혜란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6차 현병원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